네, 최근 한미일 외교 안보 라인의 만남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세 나라 안보 수장들이 하와이에서 만났고요. 모레죠. 오는 7일에는 일본에서 한미일 3국 북핵 수석 대표들이 만난다고 합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또 하나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관심사가 하나 있죠. 한국산 전기차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한 미국의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전방위로 뛰고 있다고 하는데요. 효과가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 최종건 전 외교부 제1차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하와이에서 한미일 안보 수장들이 만난 다음에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어떤 말을 했냐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대응이 확실히 다를 거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다를 건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어요. 달라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글쎄요, 제 경험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정보와 상식 수준에서 보면 뭐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한다면 예전에 소위 공식을 다시 끄집어낼 수 있겠죠. 동해상에 미국 전략 자산이 전개한다, 즉 항공모함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는 전폭기가 난다. 그리고 그 미국 전폭기 날개 양쪽 끝에 대한민국 전투기가 엄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본 상공을 통과할 때는 일본 전투기가 엄호하고 우리 상공으로 올 때 하는 건데 설마 한미일 공동 군사 훈련 같은 거 하겠습니까? 설마라고 하는 어떤 표현을 붙인 이유가 뭡니까, 차관님? 하려면 기능적으로야 못할 거 없겠지만 정무적으로야 지금 한일 간에 여러 현안이 있는데 그리고 한미 간은 동맹이어서 군사훈련하는 건 절대 어색하지 않거든요. 한일 간은 군사 동맹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비군사 동맹, 비군사 우호국이라고 하지만 여러 현안이 있지만 아직 안 해봤는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느 공간에서 하느냐가 문제지 않겠어요? 이를테면 공중에서 같이 전개를 한다면 그럼 대한민국 영공에 그것도 동해상에 어디 이제 자위대 그러면 비행기나 비행기 선박이나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게 지금까지 했던 것과 다른 양상이라면 그것 하나 제 머릿속에 남는데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그건 다른 상황 이전에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입니까? 우리 영공에 자위대 비행기가 뜨고 우리 영해에 만약에 자위대 해군 함정이 뜬다면 어떻게 자위대 함정이 뜬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자님 우리 지금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느냐 이거겠죠. 근데 일단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접한 게 있어서 궁금한 게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 풍계리 핵실험장에 뭔가 수해 때문에 잠겼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임박은 사전적 의미로 요번 주 내 이를테면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수십 주를 지났던 것 같아요. 이 얘기 나온 게 오래됐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는 안보 위기감 가져야 되겠지만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임박을 거의 이렇게 딱 단정해 놓고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이번에 한미일 안보 수장 하와이에서 만났지만 요거 하나는 꼭 짚어넘치고 가고 싶어요. 5월 13일 날 김성한 안보실장하고요. 제이크 설리반 미국 안보보좌관으로 통화는 했어요. 우리 윤 정부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죠. 안보실장과 김 안보실장과 설리반 안보보좌관 간, 즉 백악관과 청와대 하우스 대 하우스 간의 소통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는 봐야겠죠. 물론 워낙 비공개적으로 하는 두 조직이지만 지금까지 언론 동향과 성향을 보면 김성한 안보실장이 왜 워싱턴을 직접 못 갔는가? 왜요? 1대1로 왜 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대면 접촉은 처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 정부나 그 전 정부에서는 수시로 서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맞아요. 요건 한번 나중에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미 간에 이렇게 소통이 원활하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컨트롤 타워인 미국 NSC와 우리 NSC 간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 간의 소통이 중요할 텐데 그러게요. 비서관이었던 저조차도 많이 갔었는데 모르죠. 지금 비공개로 갈 수 있었는데 아마 공개된 사안을만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현안이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 예. 전기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공제 혜택을 주는 거에서 우리나라 빠졌다면서요. 일단 저는 왜 그게 이 지경이 되는데 왜 그러면 대처를 안 했을까라는 저는 궁금증이 이것을 생겨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학자라는 모자를 좀 벗고요. 전직차 간의 입장에서 보면 할 일을 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결과라고 봐요. 우리 정부가. 왜냐하면 예. 우리 외교부 그리고 국정원 그리고 산자부 미국에 다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나름의 입장에서는 나름의 역량을 가지고 예. 의회의 입법 조치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면은 소위 미국 의회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어야 됐었을 것이고 그렇겠죠. 그랬다면 펠로시 의장이 서울에 왔었을 때 강하게 대통령이 됐든 대통령이 휴가가 중요해서 혹은 뭐 다른 사정이 있어서 못 만났다고 하면 총리라도 붙여서 니네들이 이거 입법 조치 시키면 정말 큰일 난다라고 강력히 미국의 입법 수장인 펠로시 의장한테 얘기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펠로시 의장을 안 맞는 게 패착이었다. 이렇게도 결과론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수위 원인이냐 결과냐는 떠나서 하나 우리가 모니터링을 잘하고 우리의 의견을 정말 우리 수도 서울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기회를 우리가 날려버린 거죠. 아니 이거는 정말로 만약에 이 IRA 이 인플레 감축법을 나중에 미국하고 협의가 실패해서 그냥 이대로 가게 된다면 그리고 십수년 후에 그래서야 안 되겠지만 우리 전기 자동차의 경쟁력이 매우 상실된 상태라면 네. 아마 펠로시부터 시작해요. 펠로시의 방한 문제부터 역사는 쓰여질 것입니다. 왜 그때 정부가 왜 펠로시한테 이런 얘기조차도 못했느냐. 결국은 그 이면에는 우리가 얼마만큼 미국 입법 조치를 모니터링했느냐 요거일 거고요. 아마 역사가들은 그렇지 못했지 않았느냐라는 증거를 더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예. 우리 모두 집에 돌아가서 그 관련 법률 있잖아요. 인플레 감축법. 이거에 대해서 숙독해 보자라고. 뭐 영어로 얘기하면 Let's go back home and 뭐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요. 그 이면에는 모든 정치는 동네 정치라는 영어 표현이 있어요. 동네 정치. 예, 뭐냐면 국제 정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동네, 즉 지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거 공약이 미국 재건 계획이에요. 빌드 백 베터라고 해서 다시 한번 재건해 보자. 왜냐하면 코로나도 있었고 미국의 민주주의도 아주 그냥 트럼프에서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 세 가지 입법 조치를 하겠다라고 해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이미 되었고 마지막으로 된 게 이번에 IRA 인플레 감축법인데 첫 번째는 미국 구조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취임하자마자 100일 만에 달성됐는데 이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워낙 고생했으니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일종의 보조금하고 그걸 주겠다는 거였어요. 이게 1조 9천억 달러짜리 패키지인데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 2,509조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년 말 2021년 11월에 통과된 건데 미국 일자리 계획입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새로 깔고 항만하고 그리고 사회적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겠다는 건데 지금 뉴딜이네. 예, 이게 1조 2천억 달러짜리 패키지고 우리 돈으로 1,635조 몇천억입니다. 환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그리고 마지막 패키지가 요번에 통과한 IRA였는데 이게 원래 오리지널 그 원안의 이름은 더 나은 재건법 중에 소위 그 미국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빌드백 베터 그 법안 완성인데 워낙 인플레 요소가 많으니까 인플레 감축법이에요. 인플레 감축법 한다고 하면서 왜 전기차만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예. 결국은 이게 신보호무역입니다. 그럼 원래 보호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한테 그 보조금하고 관세 혜택을 주는 건데 이건 소비자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직격탄을 우리가 맞은 거라 이게 제 말씀의 요점은 미국의 입법 사안입니다.
바로 그건데요. 그래서 미국의 절대 이건 어려울 겁니다. 의회 통과가 됐는데 네. 미국 NSC에서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 당국자의 설명인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코멘트를 할 수는 없지만 돌아가서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라고 하는 이야기는 계속 검토할 거야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바뀌는 건 없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아니, 입법 조치를 어떻게 바꿀 것이며 되게 이 서명하는 세레모니를 되게 크게 했어요. 이미. 예. 그리고 아니 그럼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USTR이나 미국의 재무부 같은 경우에서는 이걸 지금 이미 국내 홍보를 시작했어요. 미국을 이미 지키고 있고 소비자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게다가 이 법안을 보면 자기네 나라에서 무조건 지겠다는 거고요. 그간의 공급망 강화라고 했었을 때 결국은 미국에서 미국 원자재를 가지고 지으라고 하는 거고 미국이 우려하는 나라로부터는 수입하지 말라는 거라 알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자, 또 하나 중국으로 가보겠는데요. 중국 내 권력 사일 3위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우리나라 지금 이제 국회의장이죠. 맞아요. 15일부터 방한을 한다고 하는데 수행당이 상당하던데요. 목적이 뭡니까? 표면적으로는 박병석 의장이 네. 작년으로 기억되는데요. 올림픽 때 북경 동계올림픽 때 갔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형식적인 걸 거고. 예. 중국에 있어서 형식은 매우 중요하지만 어쨌든 인민우회당의 의장이 온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로서는 스텝이지 꼬였죠. 펠로시 때문에. 펠로시는 안 만나주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날 거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죠. 중국 의회 의장을 만나준다면 저는 외교의 기본은 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고위직은 만나줘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대통령이. 그리고 중요한 나라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익이 직결된 인사면 반드시 해야겠죠. 저는 이건 펠로시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만나냐라고 우리 언론이 이렇게 소위 비난을 하면 이건 되게 언페어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어차피 이제 엎질러진 물이니까 그렇다 치고. 상황 관리 필요하고요. 그럴수록 미국한테 좀 명확한 시그널이 되겠죠. 우리는 언제든지 중국과 협의할 수 있다라는 협력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미국에 대한 또 압박 카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문재인 정부 기간 중에 소위 이 미국 인플레 감축법 같은 것을 미리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다면 우리는 외교 대참사라고 엄청 두들겨 맞았을 겁니다. 언론으로부터. 네, 근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보도가 없더라고요. 좀 그러네요. 이건 상당히 우리 국익으로부터 안 좋은 것이지만 이건 좀 우리 모두 다 같이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리잔수 상무위원장의 방안이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대비한 정비 작업 아니냐 이런 또 해석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과도한 같고요. 겁니까? 여전히 이 상무위원장의 방문은 역시 중국의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액면가대로 받아들이되 그 사람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주느냐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또 상부에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건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좀 따로 여쭤보면 요즘 외신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역량에 대해서 비판하는 칼럼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제목이 뭐냐면 한국 대통령은 기본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제목이고 그다음에 독일 언론의 어떤 칼럼 제목을 보면 깊은 수렁에 빠진 새 대통령. 예. 그다음에 스위스인가요? 이 스위스의 어떤 데어분트라고 하는 어떤 언론의 칼럼 제목은 자신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 이거 너무 센데 왜 이런 칼럼이 계속 실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든 안 했든 간에요. 이런 컬럼을 보면 기분 나쁘죠. 그렇죠. 엄청 기분 나쁘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스위스의 무슨 언론이 감히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시작을 보면 이게 워싱턴 포스트가 맨 처음 시작을 했었죠. 여성을 여성 인권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질문도 하고 있었죠. 예. 근데 저도 읽어봤어요. 이 이코노미스트 독일 스위스 다 읽어봤는데 특별히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내용이. 예. 그래서 지금 반론이 이를테면 우리 문체부나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각각 언론에 대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건 아닌가. 보통 이게 좀 부당하다고 하는데 반론 칼럼도 싣고 하지 않았나요? 과거에? 이 버스는 지나갔지만 우려되는 것은
이게 일종의 계속 앞으로 진행될 해외 언론의 반응에 시작이 되면 어떡하는가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고요. 도덕적, 그러니까 국내적 지지를 강하게 받지 못하는 나라의 정상, 그리고 도덕적 근간이 많이 약한 정상은요 외교 활동하는데 매우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해외 언론에 의해서 프레임되고 규정되는데 이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걱정해야 될 바입니다. 그래서 외교는 국내 정치와 절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지금 그 유엔 총회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18일부터 20일까지라고 네. 하는데 혹시 이때 한미 내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나요? 뭐 어떻게 보세요?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엔 총회는 정말 여러 나라가 가는 거고요.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가죠. 게다가 대부분의 국가의 정상들은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그렇죠. 있죠. 물론 그렇죠. 네, 아마 가장 중요한 회담은 한미 정상회담일 것이고요. 그것이 짧은 회담이었지언정 지금 우리 방금 논의했던 현안들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요. 저는 한일 회담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 없다. 네. 아, 무슨 말씀입니까? 예. 정지 작업이 아직 안 됐다 예. 이 말씀이신 예. 거죠?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최종건 전 외교부 제1차관과 함께했습니다.